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도 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직접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앞으로 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초등학교 검정고시의 문제 유형은요. 기본 지식을 잘 알고 있느냐 그 정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꾸준히 아주 탄탄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고득점으로 합격이 가능하시리라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2016년도 2회의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유형들이 출제될 것인가 한번 경향을 분석해 보아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이나 표를 해석하라. 네, 주어진 그림과 표. 거의 대부분 1번부터 끝번까지 표나 그림을 주어줍니다. 표나 그림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표 속 또는 그 그림 속에서 또는 그 그래프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안에, 그 표 안에 정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읽고 표만 봐도요 바로 정답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표나 그래프 또는 그림을 해석하는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과학은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요 이 모든 영역을 다 그림으로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초졸뿐만 아니라 중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은 그림으로 학습하셨을 때 가장 그 효과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순 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16년도 이외의 기출 문제도요, 역시 단순 지식을 확인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주어진 자료에서 이 용어, 자료가 의미하는 용어가 뭔지 찾아내거나 또는 어떤 그래프에서 그 용어를 찾아내는 것. 이런 유형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학습하실 때 꾸준하게 같은 학습량만큼 하루에 1시간 정도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꾸준히 학습하신다면요 한 달 내지 한 2주? 2주까지는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학습하셔야 되고요. 한 달이어도 이 내용을 모두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유형들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입니다. 지뢰라고 써 놓았는데요. 우리 수평잡기라는 영역에서 이 지뢰 원리를 좀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게 지뢰라고 적어 놨습니다. 물리 파트에서는요, 수평잡기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지를 연결할 줄 아느냐. 전구에 불을 켜기 위해서 전지에 어떻게 회로를 연결할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속력의 단위. 주어진 그림을 보고 속력의 단위를 찾아보아라 라는 문항도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열의 이동 방법 중에 열이 고체물질을 타고 전달되는 방법, 즉 전도라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이렇게 물리 파트에서는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유형에 비하여 조금은 난이도가 향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유형 자체가 유사해요. 단순 지식을 확인한다거나 그래프나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 정답을 찾아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을 알고 문제를 연습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겠죠. 화학입니다. 화학에서는 응결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용해, 역시 용어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됐고요. 그다음 산염기 반응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역시 출제되었고요. 기체의 종류,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체의 종류는 무엇인지 찾아내는 문항, 그리고 연소라는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화학 파트에서는요, 용어를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생명과학의 경우에는요, 인체 뼈, 인체 구석구석을 이루고 있는 그 뼈에 대해서 무슨 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꽃의 구조, 꽃
꽃도 여러 가지 종류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 꽃을 쫙 펼쳐놓고 가리키는 곳에 꽃의 구조의 명칭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항이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식물의 한 살이 우리 초등 과학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출제되어 왔던 문제가 바로 식물의 한 살이인데요. 역시 식물의 한 살이 문항이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먹이사슬의 문제, 먹이사슬 여러분 아시죠? 소비자. 우리는 소비자예요. 1차 소비자, 우리는 소비자이죠? 우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3차 소비자도 될 수 있고 2차 소비자도 될 수 있고 1차 소비자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해자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생산자죠. 이렇게 해서 먹이사슬에 대한 문항이 또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곰팡이라는 생명체. 자, 어떠한 역할을 하는 생명체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지구과학 문항에서는요. 행성의 태양에서부터 행성까지 거리, 순서, 태양으로부터 무엇이 더 가까이에 있고 무엇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습도에 관련된 문제, 건습구 온도계를 이용하여 습도표를 보고 습도를 찾아내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요 문항은요, 올해 건습구 온도계를 초등 분야에서 또 함께 배워요. 그래서 출제된 문제이고요. 별자리, 우리나라에서 항상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에 대한 문항 역시 출제되었고요. 지구와 달의 특징, 그리고 달의 모양, 낮의 길이에 대한 문항들이 그림 또는 그래프를 통하여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제되었던 유형이랑 유사하게 지구과학 영역은 변함없이 출제가 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 유형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보시면서 얼마나 풀어내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응결현상의 예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응결현상이라는 것, 역시 응결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항임을 알 수가 있죠. 응결현상이라는 것은요, 수증기 상태가 액체 상태, 즉 물방울이 맺히는 상태로 바뀌는 그것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즉 수증기는 여기에 다 떠 있죠. 보이지 않을 뿐.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거나 또는 어떤 환경적 변화에 의하여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결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안경에 김이 서린다. 자, 우리 밖에 나갔다 추운 겨울날 안경을 끼고 막 밖에 있다가 따뜻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딱 타기 위해서 버스에 한 계단 딱 올라서는 순간 우리 안경에는 김이 두툼하게 서려서 앞이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차가운 공기가 지금 차가워져 있는 상태죠. 안경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차가워져 있는 이 안경이 따뜻한 버스 내부로 들어서면서 안경 주변에 따뜻한 수증기들이 몰려들어서 찬 온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물방울이 생기겠죠.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역시 김은요, 물방울입니다. 액체 상태거든요. 얘는 이 첫 번째 예의 경우에는 응결 현상이 맞죠. 자, 두 번째, 거미줄에 이슬이 맺힌다. 그렇죠? 거미줄 주변에도요, 많은 수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도의 변화 또는 각종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뀐 현상, 즉 응결 현상이 맞습니다. 두 번째, 더운 여름날 마당에 고인 물이 마른다. 자, 반대되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기체가, 즉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물이 말라서 수증기가 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응결 현상이 아니라 반대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차가운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차가운 유리컵 주변에 수증기가 있었겠죠. 이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컵을 만나면서 온도가 떨어져서 물방울로 바뀐 거죠. 이것도 역시 응결 현상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표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로 할 때 각 행성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행성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요, 표를 해석하는 문항입니다. 자, 문제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행성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계산할 필요도 없이 태양으로부터 상대적인 거리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 그 다음은 지구, 그 다음은 화성, 그 다음은 목성, 그 다음은 천왕성. 자, 어느 행성이 가장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천왕성이 태양으로부터 19.2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는 것을 표를 보고 확인하셨죠. 그렇다면 문제,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은 바로 천왕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표를 해석하는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인데요. 수평을 이루고 있는 가의 수평잡기판에서 한쪽 끝에 클립 하나를 걸면 나와 같이 클립을 건 쪽으로 기울어진다. 나에서 다시 수평을 잡으려고 할 때 남은 클립을 걸어야 할 곳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지뢰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요. 이 내용은 사실은 수평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실생활 속에서 이런 경우에 수평을 잡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생활 속에 있는 모든 현상이 과학이에요. 자, 이렇게 수평이었던 수평잡기 저울에서 이 수평잡기 판이라고 하는데요. 수평잡기 판에서 한쪽 끝에, 맨 끝에다가 클립을 하나 걸었더니 당연히 뚝 하고 기울어져요. 그럴 때 다시 수평을 잡으려면 이쪽도 왼쪽에 맨 끝에 클립을 하나 걸었다면 오른쪽에는 어디에 클립을 하나를 걸어야 할까요? 이때 클립은 같은 무게라고 합니다. 자, 바로 보이시죠? 실생활 속에서 많이 해보셨죠? 바로 같은 위치에 똑같은 클립을 걸어줬을 때 수평이 만들어질 거예요. 정답은 리을이 되겠고요. 수평 잡기 판은요, 우리 저울과 같아요. 윗접시 저울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3번의 문항도 역시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바로 전기회로, 즉 건전지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자, 우리 건전지 사용하는 방법, 양쪽 끝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플러스 극과 쏙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극을 동시에 연결해야 건전지가 작동을 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전구와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극이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지금 전구에 마이너스 극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1번은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 2번도 역시 마이너스 극에만 한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3번은 자, 전구의 한쪽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3번은 전구에 불빛이 들어올 겁니다. 4번은 역시 플러스 극에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역시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뼈는 주어진 정보를 읽고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주어진 정보를 읽고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다 보시면 가슴의 골격을 이루는 뼈이다. 심장과 폐 등의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가슴의 골격, 가슴 주변에 있는 뼈를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심장박과 폐를 보호하고 있는 뼈. 자, 뭘까요? 그렇죠. 갈비뼈가 될 거예요. 꼬리나 다리나 머리뼈의 경우에는요, 위치가 다르죠. 심장이나 폐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가슴의 골격을 이루지도 않습니다. 즉 정답은 1번이 되겠죠.
6번입니다. 그림은 사과꽃 해부도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사과꽃을 하나하나 해부해 놓은 그림이에요. 사과꽃 해부도를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꽃받침이 되겠네요. 꽃받침 위에 바로 이 꽃잎이 보이고요. 꽃잎 안쪽에 보면 수술들과 그다음에 길게 튀어나와 있는 암술이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기억에 가리키고 있는 것은 지금 꽃잎을 가리키고 있지요. 정답은 꽃잎이 될 거예요. 자, 정답만 찾아내시지 마시고 해부도를 보시고요. 어떤 구조가 무엇인지를 맞춰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알맞은 말은 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용어에 관련된 문항인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으로 해석이 되죠. 자, 설탕과 물을 섞어서 설탕물을 만들었네요.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되는 현상을 기억이라고 한다. 자, 물에 설탕을 넣고 휘휘 저을 거예요. 더 세게 저으면 더 잘 기억됩니다. 기억이라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열심히 휘휘 저어서 물 속에 설탕을 고르게 섞는 것. 바로 용해를 의미하죠. 자, 굴절 있나, 하여튼 굴이나 어떤 뭐 이런 내용들은요, 전혀 이 위에 있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들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8번입니다. 표는 검습고 온도계의 습도표의 일부이다. 건고 온도가 26도씨이고 그 다음 습고 온도가 24도씨일 때 습도는? 하고 물어봤네요. 바로 이 표는요, 건습구 온도계를 이용하여 습도를 찾아내는 습도표인데요. 먼저 이 습도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먼저 건구의 온도를 찾습니다. 자, 건구의 온도는 26도라고 했네요. 여기에 있죠. 건구의 온도를 찾은 후에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이를 계산해 보세요. 자, 습구의 온도가 24도이고 건구의 온도가 26도이니까 온도 차이는 2도가 되겠죠. 건구의 온도가 26도씨일 때 건구와 습도의 온도 차이가 2이니 그때 습도는 8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습도표를 찾아내셔야 돼요. 습도표를 활용하는 연습은 여러 번 해보셔야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건습고 온도계 활용하는 거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연습 꼭 해놓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문제를 만드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성질을 생활 속에서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우리 초등과학 문제는요, 주로 생활 속 과학이 많아요. 아시겠죠? 생활 속 예를 한번 볼게요. 산성화된 밭에 석회를 뿌린다. 석회는 염기성입니다. 산성화된 밭에 염기성을 뿌리는 것은 산염기 반응을 활용한 거죠. 중성 상태를 만들고자 석회를 뿌린 거예요. 자, 맞고요. 소금을 물에 녹일 때 빨리 젓는다. 조금 전에 문제 풀면서 했네요. 빨리 젓는 행위는 용해를 의미하죠. 이것은 산염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식초로 닦아낸다. 생선을 손질한 도마에는 생선 비린내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 생선 비린내는요, 비린내가 나게 하는 화학 물질은요,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러니 염기성 물질 때문에 생선 비린내에 의하여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음에 그 도마를 쓸 때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염기성인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식초라는 산성 물질을 이용하여 닦아냅니다. 그럼 소독이 되죠. 자, 이것은 산염기 반응을 활용한 것이 맞습니다. 자, 4번. 산으로 속이 쓰릴 때에는 제산제를 먹는다. 그냥 산이 아니라 위산이에요. 그죠? 위산으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죠. 우리 갤포
땡 같은 그런 거 먹으시죠? 겔포땡의 경우에는요, 제산제, 산성물질을 제하는 거, 억제하는 것, 즉 염기성 물질을 얘기합니다. 즉 위산은 산성물질인데요, 산성물질이니까 속이 쓰리죠?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먹으면서 중성화시켜요. 만약 제산제가 집에 없다면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타서 한 컵 드시면 조금 나을 거예요.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풍선 자동차가 4초 동안 직선으로 이동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들어갈 단위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그림을 통하여 단위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처음 출발선에서 풍선을 단 자동차가 쭉 가서 160cm까지 갔어요. 4초 후가 되었죠. 자, 4초 동안 160cm를 이동했지요.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단위를 찾아내라는 문제예요. 시간과 거리가 이용됐죠. 시간과 초라는 단위는 S라고 쓰고요. 거리는 센티미터. 그렇죠? 센티미터와 S라는 단위가 함께 섞인 단위가 있네요. 바로 3번. 뭐라고 읽습니까? 센티미터 per second이라고 읽죠. 영어로 쓰니까 영어로 읽는 거예요. 자, 제곱미터, 얘는 뒤에서부터 읽는 거 아시죠? 이 제곱미터는 면적 또는 넓이에 관련된 단위고요. 도씨 역시 온도에 관련된 단위고요. 밀리리터 부피에 관련된 단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센티미터 per second이 이 속력의 단위가 몰라. 그런지 몰라도요. 속력의 단위인지 몰라도 그림을 보고 세컨드, 초의 영문이 세컨드죠. 그 다음 거리의 단위 센티미터 두 개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죠.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기억에 알맞은 말은 씨가 싹트고 자라 꽃을 피운 다음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만들고 죽기까지의 과정을 식물의 기억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쭉 보니까 씨가 싹을 틔워요. 떡잎을 틔우고 쭉 길게 자라서 꽃을 열리고 그 꽃을 열린 후에 열매가 맺히고 열매 속에는 씨앗이 잘 보존되어 있죠. 자, 이것은 식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식물의 한 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식물의 한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식물의 한 살의 문제는 항상 한 문항씩 출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보셔야 돼요. 세포의 경우에는요,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요. 분류는 식물이니 동물이니 이렇게 생명체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먹이 그물의 경우에는 먹이 그물, 먹이 사슬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렇게 그물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것, 그걸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에 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12번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천체 기억은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북두칠성 사이에 위치한다. 작은 곰 자리의 가장 밝은 별로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밤하늘에서 북쪽을 찾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다 몰라도 밤하늘에서 북쪽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죠? 그렇죠. 북극성을 봅니다. 북극을 향하고 있는 북극 쪽에 있는 별 북극성. 정답은 4번인데요. 북극성은요, 작은 곰 자리의 한 별입니다.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 중에 제일 밝은 별, 바로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은요, 지구의 자전축 위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관찰할 수가 있는 별이고요. 카시오페이아 자리와 북두칠성도 역시 북쪽에 있으면서 사계절 내내 관찰이 가능한 별자리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달은 별이 아니라 위성이고요. 금성과 화성도 별이 아니고 행성입니다.
13번 다음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들어갈 소비자로 알맞은 것은 자 기억에 어떠한 소비자가 들어갈 텐데요. 한번 볼게요. 메뚜기, 벼를 먹는 메뚜기,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 개구리를 먹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셔야 돼요. 복숭아나 소나무나 옥수수가 개구리를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 복숭아, 소나무, 옥수수의 경우에는요 벼와 같은 식물이죠.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구리를 먹는 동물은 참매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 참매는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되겠죠. 14번입니다. 지구와 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와 달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달에는 운석 구덩이가 있다. 맞습니다. 달에는 물과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요. 달은 지구의 주위를 공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달을 지구에서 매일매일 볼 수가 있죠. 물론 안 보이는 때도 있긴 하지만 3번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이 산다. 맞죠. 지금 우리도 다양한 생물 중에 하나예요. 맞죠. 4번 달에는 지구보다 물과 공기가 많다. 땡! 물과 공기가 많다면 달에도 생명체가 살 거예요. 하지만 생명체가 살지 않는 걸로 보아 물과 공기가 아예 없습니다. 물과 공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달에 쉽게 운석들이 부딪혀서 운석 구덩이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물은 자연에서 죽은 생물을 분해한다. 그렇다면 분해자가 되겠네요. 된장과 치즈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 된장과 치즈를 위해서 어떤 생명체를 집어넣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뱀이 된장과 치즈를 만들고 다른 죽은 생물을 분해하나요? 아니죠. 민들레라는 꽃이 생물을 분해하거나 된장과 치즈를 만드나요? 아니죠. 사마귀 역시 죽은 생물을 분해하지도 않고 된장과 치즈를 만들지도 못하죠. 바로 곰팡이만이 자연에서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흙으로 돌려보내고요. 그 다음 된장과 치즈를 만들 때 곰팡이와 같은 균을 첨가해서 발효시키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2016년도 1회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아시겠죠? 16번입니다. 그림처럼 음력 2일에서 3일경에 볼 수 있는 달의 모양은 자, 그림이 역시 없어도 음력 2일에서 3일경에 관찰할 수 있는 달은 아실 거예요. 바로 2일에서 3일, 바로 맨 처음에 달이 뜨기 시작했어요. 조승달. 그 다음에 약 7일에서 8일 상현달. 다 아시고 계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 달을 관찰할 수 있고 매달 달을 관찰할 수 있는데 달 모양마다 달이다 하고 말지 마시고 초승달이네, 금음달이네, 상현달이네, 하현달이네, 보름달이네 판단하시는 연습도 필요하죠. 실생활 속에서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의 모양에 대한 문항은요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 보름달은 여러분들 아시죠? 15일경에는요 보름달. 또 22일에서 23일은요 그렇죠. 상현달 말고 하현달. 이제 하현달이에요. 꺼지는 달이죠. 자, 마지막 28일경 27일 8일이라고 쓸게요. 27일에서 28일경은 그렇죠. 초승달의 반대 금음달.
요 5가지는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음력 2일에서 3일이니까 초승달이고 초승달은 오른쪽으로 볼록 눈썹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요. 1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체는 석회수와 반응하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 기체의 고체 상태는 드라이 아이스이다. 사이다 등과 같은 탄산음료 속에 녹아 있다. 자, 여러분들 실생활 과학입니다. 자, 석회수에다가 이 기체를 첨가하면 뿌옇게 흐려지고요. 이 기체를 고체 상태로 딱 응축시켜 놓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됩니다. 요것만 보고도 여러분들 다 답 찾아내셨죠?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 이것을 꽉꽉 들어차야 톡 쏘는 맛이 강하죠.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네온은요, 네온사인 들어가는 기체예요. 그래서 네온사인에 들어가는 기체로 색깔을 나타내고요. 산소의 경우에는요,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지 못하고요. 그 다음 수소의 경우에는요, 석회수와 반응하지도 않고 이 사이다 등과 같은 탄산음료에 굳이 얘를 녹여놓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활 속 과학들이 굉장히 초등과학에서 많이 나와요. 정말 즐겁게 학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8번 한번 볼게요. 그림의 기역에서 리을 중 열 변색 물감의 색이 가장 먼저 변하는 위치는 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유형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간단한 문제죠. 자, 볼게요. 쇠막대에 동일한 열 변색 물감을 일정한 간격으로 칠한다. 즉, 이 쇠막대에다가 여기다가 변색 물감, 여기다 변색 물감, 여기다 변색 물감, 여기다 변색 물감을 칠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처럼 쇠막대의 이쪽 끝에, 왼쪽 끝에 가열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면요, 열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여기서부터 전달이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 가열되는 친구가 제일 처음 변색이 될 겁니다. 자, 누굴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그렇죠. 기역이 제일 먼저 변색되겠죠. 바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실험이에요. 1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탄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열과 빛을 내며 타는 현상이다. 자, 이 현상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여러분께 용어를 찾으라는 문항이죠.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성냥이나 초가 타는 것이 이 현상의 한 예이다 라고 합니다. 어떠한 물질이 타는 현상을 우리는 과학에서 이거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뭘까요? 연소입니다. 연소되었다라고 하면 탈물질과 산소가 존재해야 하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고요. 탈물질이 존재할 때 주변에 있는 산소를 빠르게 사용해가면서 연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화의 경우에는요, 인체 내부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이고요. 용질의 경우에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고요. 광합성은요,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 즉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항입니다. 마지막 문항 멋지게 풀어보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낮의 길이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는, 자, 측정 시기가 3월, 6월, 9월, 12월. 3월달은 춘분, 봄이죠. 6월달은 하지, 여름. 9월달은 추분, 가을. 12월달은 동지, 겨울이네요. 자, 낮의 길이의 시간을 보니까 3월 봄에는 낮의 길이가 12시간이었고요. 6월 여름에는 봄의 길이가, 이거 좀 잘 그릴게요. 6월 하지에는,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15시간이나 해가 떠 있네요. 9월 추분, 가을에는 낮의 길이가 12시간이고요. 12월 동지에는 낮의 길이가 9시간. 그림 제대로 보이시나요? 9시간밖에 안 되네요. 가장 낮의 길이가 긴 때는 언제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바로 하지 때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서에서도 그래프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래프를 해석하신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하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항까지 초등 2016년도 2회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학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복습하셔서 모르는 문항이 없도록. 또한 초등과학에서는 생활 속 예를 이용하여 용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생활 속에서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래프와 같은 문항들이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프, 표, 그림을 이용해서 초등과학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초등과학 검정고시 화이팅 하시면서 고득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